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살면서 이게 정말 저것 때문일까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근데 막상 원인을 밝히려고 해도 완벽한 실험을 할 수도 없고 또 세상 모든 변수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자, 이럴 때 그럼 진짜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내용은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s라는 분석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 설명 자료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관찰된 데이터만 가지고 인과관계를 추론하려는 아주 중요하고 또 오래된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기법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왜 우리가 흔히 쓰는 회귀 분석이나 실험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이 도구 변수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먼저 왜 이런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좀 짚어보죠. 인과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실험이 최고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역 수준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고 청취자분께 당신은 대학원까지 가세요. 다른 분께는 아니 고등학교만 졸업하세요. 이렇게 막 강제로 정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맞습니다. 실험이 어려우면 이제 많이 쓰는 게 통계적인 회귀 분석인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꽤 명확해요. 결과, 예를 들어 소득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원인이랑 결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있잖아요. 타고난 능력이라든지 부모님 배경, 건강 상태, 심지어 성격 같은 이런 걸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측정해서 통계 모형에 넣어야 정확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내고 또 정확히 측정하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뭐라도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거랑 저거랑 같이 움직이네. 이런 상관관계는 보는데 이게 진짜 원인과 결과인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약 먹고 병이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약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가? 새 정책 시행하고 나서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 이게 진짜 정책 효과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 도구 변수 분석이라는 게 아주 영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구 변수 분석은 그런 한계 속에서 주어진 단서, 그러니까 관찰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든 인과관계의 실바리를 찾아보려는 정말 영리한 접근법이죠. 특히 경제학이나 사회학, 보건학처럼 이렇게 통제된 실험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중요하게 사용되고 발전해온 방법론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직접 보려는 원인, 즉 처치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주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3의 변수, 이걸 도구, 인스트루먼트라고 부르는데 이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제3의 변수를 끌어들인다. 네. 영상에서는 이 도구 변수 분석 과정을 크게 6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아주 중요한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 하에서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는 바로 이 도구 변수, 인스트루먼트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 처치 변수, treatment variable,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결과 변수, outcome variable, 예를 들면 소득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에 도구 변수, instrumental variable, 이걸 보통 I라고 쓰는데 이 I라는 조력자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자, 그럼 6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도구 변수 I와 결과 변수 Y 간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관찰한다. 일단 우리가 도구로 쓰려는 변수 I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 있는 결과 변수 Y와 데이터상에서 뭔가 관련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구 변수 I 값이 높은 사람들한테서 결과 변수 Y 값도 높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반대로 낮게 나타나는지 그런 패턴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2단계. 도구 변수 I가 결과 변수 Y에 직접적인 인과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가정인데요. 이걸 배제 제한, exclusion restriction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단계에서 관찰된 그 I하고 Y 사이의 상관관계가 I가 Y에 직접 영향을 줘서 생긴 게 아니다 라고 간략하게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까지의 거리 I를 도구로 쓰고 대학 교육 이수 여부 T를 처치, 소득 Y를 결과라고 해볼게요. 이때 대학과의 거리가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1단계에서는 I당 Y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단계에서는 직접 영향은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요? 그럼 그 상관관계는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거죠? 뭔가 좀 모순 아닌가요? 아,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방법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가정에 따르면 1단계에서 관찰된 그 I가의 Y 상관관계는요, I가 Y에 직접 영향을 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고 아마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어떤 교란연수, 그런 것의 영향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밝히려는 그 경로 있잖아요. 즉, I가 T를 거쳐서 Y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간접적인 경로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영향은 없다는 배제 제한 과정이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게 사실 연구자가 그 분야의 지식이나 논리를 총동원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직접 연결된 고리는 없다고 일단 선을 딱 긋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3단계. 도구 변수 I가 처치 변수 T에는 인과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네, 맞습니다. 2단계와는 반대로 도구 변수 I가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처치 변수 T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합니다. 즉, I가 변하면 T도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관련성, 렐러번스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그 예시에서 보면 대학과의 거리 I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확률 T에 실제로 영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도구가 처치 변수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뭐하러 도구로 쓰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정은 보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I하고 T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이걸 확인함으로써 뒷받침합니다. 그렇죠. 도구가 처치를 좀 움직여줘야 뭐 의미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가정은 뭔가요? 가단계. 도구 변수 I가 마치 무작위로 할당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것도 정말 결정적인 가정입니다. 이걸 외생성 또는 무작위성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도구 변수 I가 마치 우리가 실험을 잘 설계해서 처치를 무작위로 배정하듯이 연구 대상자들한테 마치 무작위로 할당된 것처럼 그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작위 할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I가 결과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잠재적인 교란 변수들, 뭐 능력이나 배경 같은 것들하고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즉, I하고 교란 변수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예에서 보면 대학과의 거리 I가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다른 요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마치 그냥 우연처럼 결정되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현실에서 완벽하게 무작위 할당되는 도구를 찾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자연실험, 내추럴 엑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마치 무작위 배정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책이 어떤 지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거나 할 때 그 경계선 자체가 도구 변수처럼 활용될 수 있겠죠?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4단계에서 도구 I가 교란 변수들과 관련 없이 무작위적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특별한 일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5단계. 도구 변수 I가 처치 변수 T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정한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4단계의 외생성 가정 덕분에 이제 우리는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도구 변수 I와 처치 변수 T 사이의 상관관계를 그냥 단순한 관련성이 아니라 I가 T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I라는 변수를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뿅 하고 할당하고 그 결과 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작은 실험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I가 한 단위 변할 때 T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그 특이를 구체적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과의 거리가 1km 줄어들 때 대학 진학률 T가 평균적으로 몇 %포인트 증가하는지 이런 걸 계산해내는 거죠. 그렇군요. 도구가 처치에 미치는 그 순수한 영향력, 그걸 이제 숫자로 딱 뽑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 즉 처치 T가 결과 Y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6단계, 처치 변수 T가 결과 변수 Y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추론한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가정들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보죠. 1단계에서 우리는 도구 I하고 결과 Y 사이에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 거리가 소득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근데 2단계의 배제 제한 가정에 따라서 I가 Y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는 없다고 우리가 선언했죠. 거리가 소득을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니다. 3단계의 관련성 가정에 따라서는 I는 처치 T에는 영향을 준다고 했고요. 거리는 대학 진학 여부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4단계의 외생성 가정에 따라 I는 결과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교란 변수와도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I는 능력이나 배경 같은 것과는 무관하다. 자, 그렇다면 1단계에서 관찰된 I와 Y의 상관관계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I가 Y로 가는 직접적인 길은 2번 가정으로 막혔어요. 그리고 I가 교란 변수를 통해서 Y로 가는 그런 우회로들도 4번 가정으로 다 막혔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경로는 뭘까요? 바로 I가 T에 영향을 주고 IT, 그 T가 다시 Y에 영향을 주는 TTY 간접적인 경로뿐입니다. 딱 이거 하나 남는 거죠. I, T, Y. 따라서 1단계에서 관찰된 그 I와 Y의 전체 상관관계를요, 5단계에서 우리가 추정한 I가 T에 미치는 인과효과, IT, 이걸로 나눠주면 정말 마법처럼 다른 모든 교란 요인의 영향이 싹 제거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 즉 처치 T가 결과 Y에 미치는 순수한 인과효과 TY, 만을 딱 분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구 변수 추정치 IV estimate라고 부르는 거고요. 관찰 데이터만으로 마치 실험을 한 것과 비슷한 인과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아주 정교한 논리적 과정인 거죠. 와, 진짜 놀랍도록 토름 정도를 울리네요. 마치 이렇게 연쇄적인 가정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속에서 딱 원하는 실 한 가닥, 그러니까 T에서 Y로 가는 인과 효과만 쏙 뽑아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도구 변수 분석의 핵심은 이거네요. 1. 결과 Y와는 직접 관련 없고 이게 배제 제한. 2. 오직 원인 T에만 영향을 주고 이게 관련성. 3. 다른 교란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마치 무작위처럼 결정되는 이게 외생성. 이런 특별한 도구 I를 찾는 것. 그리고 이 도구를 뭐랄까 지렛대처럼 삼아서 직접 실험을 하거나 모든 교란 변수를 통제하는 회귀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T가 Y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취자분께서도 주변의 여러 현상이나 데이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A랑 B가 같이 움직이네? 여기서 딱 그치지 않고 혹시 A가 B의 원인일까? 그걸 확인하려면 어떤 도구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T가 학생 성적 Y에 미치는 효과를 알고 싶은데 근데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랑 비참여 학생은 애초에 학습 의욕 같은 게 다를 수 있잖아. 이런 교란 변수 문제가 있다면 혹시 프로그램 참여 자격 조건이 갑자기 바뀐 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홍보를 지역별로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은 걸 잠재적인 도구 변수 I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변수가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핵심 가정을 정말 만족하는지는 아주 철저히 따져봐야 하고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도구 변수 분석은 불완전한 데이터 속에서도 인과관계의 증거를 찾으려는 정말 정교하고 강력한 통계적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함은 전적으로 우리가 세운 그 가정들, 즉 1. 유효한 도구 I를 제대로 찾았는지 2. 그 도구가 결과 Y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배제 제한
exclusion restriction 가정이 과연 타당한지. 3. 도구가 처치에는 충분히 영향을 준다는 관련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그리고 넷, 도구가 다른 교란 요인들과 무관하게 마치 무작위처럼 작동한다는 외생성 가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잘 맞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 가정들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분석 결과는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쓸 때는 그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그 가정하에 나온 결과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비판적인 자세가 정말 필수적이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실험의 한계나 회귀 분석의 어려움을 참 창의적으로 우회해서 인과관계 추론의 길을 열어주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슬슬 정리해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완벽한 실험이나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도구 변수라는 제3의 변수를 활용해서 관찰 데이터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둘째, 근데 이 방법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핵심 가정, 즉 배제 제한, 관련성, 외생성을 만족하는 좋은 도구를 찾아야 하고 그 가정이 타당하다는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들은 현실에서 완벽하게 만족시키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타당성을 좀 의심해보고 결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 성찰 질문.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듯이 현실에서 이 모든 가정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그런 이상적인 도구 변수를 찾는 건 정말 지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소위 좋은 도구 변수는 찾기 어렵고 찾기 쉬운 도구 변수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들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은 도구가 이 가정들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꽤 비슷하게 만족시킨다거나 거의 만족시킨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그 분석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약간 어긋나는 게 결과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가정의 강건함이라고 하나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다루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것. 이게 이 강력한 도구를 현실에 적용할 때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통계적 추론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